자, 언어 논리 첫 번째 강의인데요. 자, 일단은 어휘 영역부터 지금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어휘 영역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이제 동의어 및 유의어, 반의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어휘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 요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어휘라는 건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로 단어를 지칭을 하는 거죠. 그죠?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직접적인 재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 단어는 출제 영역 면에서 일단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 자, 그 다음에 한 단어 내의 의미 등이 출제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라는 건 말 그대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동의어라든가 유의어라든가 아니면 반의어라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내가 얘기한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는 지금 우리 오늘 공부할 유의어 영역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하는 동음이의 관계예요. 동음이의 관계라는 건 우연히 소리는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애들이 동음이의 관계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자, 먹는 배하고 타는 배하고 어떤 게 더 길게, 아니면 먹는 밤하고 까만 밤하고 어떤 게 더 길게 되게 많이 해봤죠. 그죠? 자, 먹는 밤하고 까만 밤 사이에는 의미상에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연관도 없으니까 없는데 소리가 같아. 요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음이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동음이의 관계.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주로 다루느냐면 의문의 길이를 다루는 쪽에서 얘를 주로 다뤄요. 왜냐하면 얘들을 소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의문의 길이에 의해서만 의미를 구분을 해요. 길이에 의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얘는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무슨 관계? 유의 관계 다룰 수 있습니다. 유의 관계. 자, 요거는 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의 관계 이외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금기어나 완곡어의 관계를 가지는 말들이 있어요. 요 금기어나 완곡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단어 중에서 이 말은 왠지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을 하기에 왠지 두려워. 이 말을 왠지 피해가고 싶어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얘들이 금기어예요. 얘들이 금기어. 주로 뭐냐면 두려움에 관계된 단어예요. 죽다라는 말 쓰기가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다라는 말 대신 쓰죠. 그죠? 아니면 좀 더러운 단어야. 자,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가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 안 하거든요. 화장 안 하는데 꼭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변소라는 느낌이 주는 어감이 싫은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들을 잘 안 써요. 걔들이 금기어예요. 걔들을 돌려 말하는 말을 뭐라 그러는 거야? 완곡어라고 부르는 거죠. 완곡어. 돌아가다 아니면 화장실 이런 애들 완곡어가 되겠습니다. 완곡어.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금 이 단원에서 다룰 반의 관계도 있겠죠. 반의 관계. 자, 이 반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 요 정도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요 반의 관계도 의미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양상이라든가에 따라서 다양한 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동의어와 유의어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의어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유의어의 발생 원인으로 한자어 대 고유어를 제일 먼저 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한자를 빌려다가 썼어요. 삼국시대부터 한자를 빌려다 쓰다 보니 요 한자어는 다른 계열의 외래어하고는 다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다른 계열의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영어 계열의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가 단어체 들어와요.
단어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요.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쓰이는데 반해 우리는 한자를 빌려다 쓸 때 어떻게 했냐면 문자를 빌려다 썼어요. 문자를 빌려다 쓰다 보니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읽는 한자의 발음과 우리가 읽는 한자의 발음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활용해서 만드는 한자의 단어와 그리고 중국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한자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휘 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자어와 그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고유어 사이에 유의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 고유어 나이에 대하여 자 연세 또는 춘추 하는 한자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같은 의미 구문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유의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체가 가능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나이라는 단어하고 연세라는 단어는 어때요? 얘는 다른 영역에서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는 기본 의미는 비슷하지만 영역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한자어하고 고유어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서로 다른 영역에 대체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한자어하고 고유어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고유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영역이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유어에서 값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체되는 한자어 유의어를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라는 말이 일단 대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라는 말도 대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해요? 가치 가치라는 단어로도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우리말은 한자어의 가격이나 물가, 가치에 해당하는 의미 영역을 전부 다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자어보다 우리말이 가지는 의미 영역이 더 넓어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러니까 고유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이 고유어를 대체할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하는 어휘 영역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의어나 유의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한자어가 가지는 의미 영역에서 유의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영역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예 중에서 어떤 아이가 있느냐면 찾아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예 중에서 반역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모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단어와 모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역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반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반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지만 이 아이가 한자어 안에 들어가서 나타내는 의미 영역의 범위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 관계가 또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비유적 표현부터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 비유적 표현에 의해서도 유의어는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던 것이 의미가 굳어지게 되면 이제 어휘체계 안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적 요인에 의한 발생입니다. 문화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고사성어, 고사에 의한 발생입니다. 고사에 의한 발생, 우리 이제 고사성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제되는 영역에서도 고사성어 영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고사성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예로 나와 있는 단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어떤 단어하고 거기 보면 당착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유의어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모순이라는 말이 얘는 창모자의 방패순자예요. 창모자의 방패순자인데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고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사에서 나온 말과 기본 단어 사이에 유의관계를 형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특히나 우리말 어휘 같은 경우에는 불교 문화권에서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불교 용어에서 발생하는 유의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 문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자, 얘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이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홍진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사바라는 단어가 자, 유의어로 같이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 요 홍진이라는 단어는 붉을 홍자에다가 티끌 진자예요. 먼지를 나타내는 진자입니다. 먼지를 나타내는 진자인데 이건 그 황토길에 수레가 싹 지나갈 때 수레가 막 지나갈 때 확 올라오는 붉은 먼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벼슬아치가 탄 수레가 지나가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얘가 뭐를 의미하냐면 속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 사바라는 단어는 같은 뜻의 어디에서 유래한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의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요 유의어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될 건데 문제로 출제가 될 건데 그러면 얘가 실전에서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휘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요 유의어 문제를 풀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어휘를 대체해보는 방법이에요. 어휘를 대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그랬죠. 단어라는 건 말이라는 건 항상 문장 단위로 뱉어지는 거예요. 문장 단위로 뱉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문장을 단위로 발화를 하기 때문에 요 어휘는 항상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앞뒤 문맥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단어가 쓰인 아이를 어떻게 해보았을 때 대체해 보았을 때 의미가 통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의관계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자어의 경우에요. 한자어는 우리말 어휘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단어에서 반 이상은 한자어예요. 반 이상은 한자어고 지금 유의어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명사의 경우는 80% 이상 명사는 그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한자어 전체를 공부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 영역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자, 우리 지금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칸 말고 두 번째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한번 보실게요.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 나오냐면 애모, 그 다음에 흠모, 그죠? 그 이와 유사한 단어들이 쭉 이제 유의관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모한다는 모자죠. 그죠? 사모한다는 모자예요. 여기에 있는 이 애자, 사랑한다는 애자예요. 사랑한다는 애자. 자세히 보시면 사랑 애자 그리고 사모한다는 모자 전부 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한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랑 애자에 있는 게 더 잘 보이니까 마음 심자죠. 자, 이 애모한다고 했을 때 이 모자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얘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라는 공통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한자죠. 마음 심자라는 공통된 의미 영역을. 자,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대표하는 한자가 대체적으로 한자에서는 부수를 형성을 해요.
부수를 형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수를 한자를 공부를 하고 부수를 하나씩 다 암기를 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지만 우리 문제를 푸는 동안 한자어에서 한자까지 표기된 한자어에서 아 얘가 공통되는 의미 영역에 해당하는 한자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건 유용한 팁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암기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빈출되는 어휘를 암기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빈출어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교재에 보면 빈출어휘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 빈출어휘 중에서 문맥으로 파악이 안 된다. 아니면 나는 이 단어는 도저히 모르겠다. 생전 처음 보는 단어다. 공부해야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유의어 영역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이가 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유의어 영역을 넘어서 이번에는 반의어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예시를 하나 풀고 가야 되겠군요. 자, 다음에 제시된 단어와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효시라는 단어가 되겠죠? 우리 문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단어예요. 얘는 가사문학의 효시다. 아니면 향가의 효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효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효시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지금 어떤 장르의 시작, 어떤 일의 시작, 요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효시죠. 효시. 자, 그럼 이 효시라는 단어에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아까 한자어의 의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닌 것 같은 건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지워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자, 봅시다. 여기요. 매질, 결, 꼬리, 미 들어있죠. 그죠? 둘 다 어떤 의미의 한자냐면 둘 다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의 한자예요. 얘하고는 반대되는 뜻이겠죠. 그죠? 자, 떨어질 락에 도착을 하고 있죠. 그죠? 떨어지고 도착을 해요. 얘도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영역을 형성을 하고 있겠죠. 여기에는 근데 어떤 글자가 들어있어요? 자, 근원 원자가 들어있죠. 그죠? 근본이고 시작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효시라는 단어의 의미상 가장 가까운 아이 얘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걸 그 문장 안에다가 문맥으로 대체를 해봤을 경우에 그걸 문맥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이를 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꼭 아는 단어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럴 때는 지금의 이 경우처럼 이 한자에서 의미 영역 중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얘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영역이 가지고 있는 애하고 기준이 되는 그 단어하고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반의어 영역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내가 힘이 센가? 자, 반의어 영역을 보시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어휘에 반영된 의미자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의미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하나 드는데 자, 어휘에 반영된 의미자질이라는 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성의 개수예요. 의미 속성의 개수인데 자, 요 단어 한번 볼게요. 생물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포함되는 단어가 여기에 식물도 들어갈 수 있고 동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동물이라는 단어 밑으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포유류도 들어갈 수 있고 양서류도 들어갈 수 있고 파충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포유류 밑으로 모두 들어갈 거고 사람도 들어갈 거고
개도 들어갈 거고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단어가 어휘에 반영된 의미 자질을 한번 볼 거예요. 이 생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살아있으면 돼요. 그죠? 살아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의미 자질을 흔히 표현을 할 때 쓰는 기호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살아있는 것, 뭐 생명이 있는 것 정도의 의미 자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물에서 한 칸 내려와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은 생명이라는 의미 자질을 하나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 자질을 하나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의 의미 자질이 내 생물학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식물과는 다른 의미 자질을 하나 가질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 동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 하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 하나, 그 다음에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 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경우에 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자, 지금 봐요. 어휘에 반영된 의미 자질의 개수가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어휘에 반영된 의미 자질의 개수가 같고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그 생물에서 표현한 의미 자질은 지금 몇 개? 한 개 어떻게 했어요?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동물에서는 거기에 포함해서 또 한 개니까 2개 지정을 해줬고, 여기에 3개 지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동물이 3개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식물도 어떻게 할까요? 식물도 생물이 가진 의미 자질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물이 가진 의미 자질 하나, 그 다음에 식물이 가진 의미 자질 하나. 이렇게 2개의 의미 자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2개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그거예요. 그러면 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얘는 3개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얘는 2개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포유류하고 여기 있는 식물 사이는 반의 관계가 성립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둘 사이에는. 자, 그리고 다른 의미 자질은 어떤 경우에만 동일한 경우에만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의미 자질의 개수면에서 봤을 때 자, 뭐죠? 요 식물하고 동물 같은 경우에 자, 지금 2개씩의 의미 자질을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 중에 다른 의미 자질의 의미는 같아야 해요. 여기하고 여기 같아야 하고 하나의 의미 자질 안에서만 뭐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의미 자질 안에서만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만 반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층위를 이루고 있는 이 어휘의 계층에서 여기로도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그죠? 이 어휘의 계층에서 같은 칸끼리만 뭐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칸끼리만 뭐를 반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얘하고 얘 사이는 안 돼. 얘하고 얘 사이도 안 돼. 같은 칸끼리만 비교할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위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일 경우 두 아이가 같은 위치, 그 다음에 언어 계층상에, 어휘 계층상에 같은 층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뭐를 형성할 수 있다? 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걸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의미는 다 똑같고 한 가지만 대립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얘 한번 또 들어볼게요. 반의어가 출제 영역이 훨씬 더 넓어요.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여기에 여학생 하는 말의 반의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학생 하는 말의 반의어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거는 우리 눈에 언뜻 보이는 의미자질 뭐 있어요? 첫째는 뭐일 것? 학생일 것.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일 것? 여성일 것. 두 가지 의미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에 자, 남학생은 뭘로 올 수 있지만 반의어로 올 수 있지만 봐요. 어떻게 학생이라는 의미자질은 동일하고
여성이라는 의미자질, 요 성별이라는 의미자질에서만 반대 의미를 나타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반의어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남선생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성별 면에서도 의미자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업 면에서도 의미자질이 달라지고 의미자질의 두 개의 차이를 보이죠? 이 경우에는 반의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반의관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자, 반의관계. 자, 일단은 반의관계의 종류를 우리가 흔히는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모순반이 되어 있죠. 얘는 중간항이 성립하지 않는 반의관계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있다라는 단어에 대하여 반의관계가 될 수 있는 아이는 누구냐면 없다라는 아이예요. 없다. 자, 그러면 있다하고 없다 사이에 중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있어도 있고 반 개만 있어도 있고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사이에는 중간항이 성립할 수 없어요. 이런 반의관계를 우리가 모순반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도반의 하는 애도 있어요. 또는 이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반대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문법 용어가 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얘는 중간항이 성립하는 반의관계를 우리가 정도반의라고 불러요. 자, 봅시다. 색깔로 봤을 때 검정의 반의어는 하양이겠지. 그지? 검정의 반의어는 하양이야. 그런데 이 검정하고 하양 사이에는 뭐도 있어요? 회색도 있어. 맞죠? 그죠? 중간항이 성립할 수 있는 반의관계 되겠어요. 얘는 무슨 반의? 정도반의 또는 반대관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방향반의라는 관계도 있어요. 얘는 대립하는 의미자질이 방향인 경우에 성립하는 반의관계 되겠어요. 예를 들면 얘 뭐가 되겠어? 동의 반대는 서, 그지? 남의 반대는 북, 그 다음에 앞에 반대는 뒤, 위에 반대는 아래 하는 식이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방향반의 관계 되겠어요. 방향반의. 근데 요 반의 관계 양상에 대해서는 뒷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는 반의 관계의 다양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의 관계의 다양성이라 그랬는데요. 자, 아까 우리 의미자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의미자질. 근데 이 의미자질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내가 대립시키고 싶은 의미자질이 다를 경우, 이 경우에는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반의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반의관계가. 자, 봅시다.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자, 봐요. 벗다라는 단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벗다라는 단어를 얘를 옷을이라는 목적어에 대해서 반의관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옷을 벗다의 반대는 입다 되겠죠. 그죠? 입다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옷을이 아니라 뭐인 경우에 모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모자를 하는 경우에는 모자는 어떻게? 쓰다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양말을, 신발을 이거면 어떻게 될까요? 얘 반의는 뭐가? 신다 되겠죠. 신다. 그지? 또는 뭐 할 거야? 모자를 할 거예요. 모자를. 모자를 할 경우에는 얘의 반의어로 뭐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자를 쓰다, 쓰다. 이거는 아까 한 거잖아. 정신이 없네. 자, 모자를이 아니라 장갑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장갑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끼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 벗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어떤 대립자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반의어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여기 반의관계라는 건 절대적 반의관계가 형성이 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적 반의관계보다는 이렇게 상대적 반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볼까요? 자, 지금 다음 제시된 단어와 의미가 반대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반의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다음 그 단어와 반의 관계인 것은
아니면 반대인 것은, 의미가 상대적인 것은,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개념을 하면서 얘기했던 반대관계를 찾아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유형의 문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반의관계인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의미가 상대적인 것은, 아니면 대립적인 것은, 상반되는 것은, 반대인 것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반의 영역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면 되겠어요. 자, 지금 무슨 단어예요? 사치라는 단어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아는 단어니까 사치에 대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단어다. 그러면 그냥 빨리 풀고 가시면 돼요. 모르는 문제가 아니니까. 빨리 풀고 가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 내에 푸는 거예요. 시간 내에 푸는 건데 내가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다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나중에 독해 문제에서 시간이 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내가 평소에도 자주 쓰는 단어고 이거는 금세 풀 수 있는 단어다. 그러면 빨리 풀고 가세요. 빨리 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유의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의어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지금 유의관계나 반의관계나 또는 동의관계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제되는 영역이 지금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중 단어 사이의 관계가 이질적인 하나는 요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다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다양한 기출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